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30편 가야 소국들 연맹체를 결성하다.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가락국을 세웠던 김수로왕의 건국 신화를 소개해드리는데요. 그러나 가야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유일한 문헌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시조였던 김수로왕과 왕비였던 허왕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후대 왕들에 관한 내용은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거등왕의 아버지는 수로왕이요 어머니는 허황우이니 건한 4년 3월 13일에 즉위하여 3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가평 5년에 죽었다. 왕비는 천부경 신보의 딸인 모정이니 그는 태자 마품을 낳았다. 이상은 가락국의 제2대 임금이었던 거등왕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제3대 마풍왕과 제4대 거질미왕 그리고 제5대 이시품왕에 대한 기록 역시 즉위년도와 세상을 떠난 몰년 그리고 왕비가 누구인지를 간략하게 기록한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왕비 부모의 관직명을 꼬박꼬박 붙이고 있습니다. 3대 마품왕의 왕비는 종정감 조광의 손녀 호구이며 4대 거질미왕의 왕비는 아궁 아간의 손녀 아지이고 5대 이시품왕의 왕비는 산홍경 극충의 딸 정신이고 제2대 거등왕의 왕비부터 그 부모의 관직을 정리해보자면 천부경, 종정감, 아궁, 산홍경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가야에 이러한 관등과 관직이 있었을까요? 홍익대 김태식 교수는 가락국기 소재 허왕우 설화의 성격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여기 등장하는 관직의 명칭을 조사 정리했는데 중구의 관직명을 차용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천부경하고 종정감은 주례에 나오는 관직이고 그 산홍경이라는 것은 한서에 나오는 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주나라 때에 그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품을 사들여서 그것을 정부에서 다시 원가로 팔아서 물가를 조절하는 그런 관직이었고요. 종정감이라는 것은 그 주나라 때부터 있으면서 한나라 때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백이라고도 해서 황족의 일을 담당하는 관직이고 그 관직을 담당하는 관인은 역시 황족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산홍경은 한나라 국영의 하나로서 전곡, 즉 돈과 곡식을 관리하고 관장하던 경제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일컫습니다. 가야가 초기부터 한나라나 주나라의 관등을 도입해서 통치 기반으로 삼았다면 대단히 발전된 고대 국가의 틀을 일찌감치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김태식 교수는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합니다. 이러한 관직명은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보이지 않는데 가야 당시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볼 때 가령 주나라 사서의 한 구석에 기록되어 있는 천부경 같은 관직 이름을 가야 사람들이 차용해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가야의 왕비들이 그런 관직을 가진 벼슬아치들을 부모로 두었다고 기록했을까요? 고려 초기에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하는데 과거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는 중국의 역사서나 그 고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진짜 깊은 곳까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락국기라는 책도 역시 고려 중엽에 그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고려 전기 이래의 그 지식 아주 적극적으로 보면은 7세기 중엽의 신라 통일기의 지식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지 그 가야 당시에 이것이 관직이다 이렇게 보기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훗날 가락국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가야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중국의 관직 이름들이 붙여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앞에서 가야 왕비의 부모들이 어떤 벼슬아치들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제6대 좌주왕의 경우는 왕비를 맞이하는 일 때문에 가야 주정이 꽤 시끄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왕 마마, 어찌하여 시조 대왕 이래 흔들림 없이 지켜내려오던
우리 가락국 왕실의 지엄한 위상과 전통을 대왕마마의 치세에 이르러 허물어뜨리려 하시옵니까? 마땅히 왕비를 폐하시고 새로운 왕비 마마를 맞아들이셔야 할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어찌 귀족의 딸만 왕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대왕마마로부터 벼슬을 하사받은 왕비의 일가 부치들이 조정을 욕보이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꺼진다면 장차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단 말이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대왕마마의 왕비 간택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계름국의 군사가 우리 가락국을 노리고 있다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좌지왕의 다른 이름은 김즈리니 이시품왕이 죽자 즉위하여 부리던 하인 계집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그 아내의 친정 패거리들로 벼슬을 지켰기 때문에 나라 안이 소란하더니 계림국이 그 틈을 노리고 정벌하고자 계획하였다. 왕은 점치는 술객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였다. 그래. 왕비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운데 어찌하면 좋을지. 좋은 점괘를 얻었느냐? 예, 대왕마마. 점괘가 나왔사옵니다. 어디 점괘를 풀이해봐라. 예, 점괘대로 설명 올리겠사옵니다. 점괘에 이르기를 소인을 없애면 군자가 와서 도울 것이라 했으니 대왕께서는 점괘를 잘 살피시옵소서. 좋다. 내 그 말을 따르겠노라. 모두 들으라. 예. 짐이 왕비를 폐할 것이니라. 계집을 하산도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왕은 그 하인 계집을 하산도로 귀양 보내고 정치를 개선하여 오랫동안 백성을 편안케 하면서 1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왕비는 도령 대하관의 딸 복수로서 왕자 취희를 낳았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실린 제6대 좌지왕에 대한 기록이 대개 이렇습니다. 가락국은 건국 시기부터 허왕웅이라는 막강한 왕비족이 등장하여 임금에 버금하는 권세를 누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대 거둥왕은 애당초 허왕우를 보필하여 왔던 신보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고 제3대 마풍왕 역시 허왕우 쪽 사람인 조광의 손녀를 왕비로 맞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대 좌지왕에 이르러 하녀로 부리던 천한 신분의 여자를 왕비로 들였다가 큰 분란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경북대 주보돈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특정한 세력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경우에 오히려 그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그런 족단들이 훨씬 더 세력을 강화시켜서 힘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견제하고 또 제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나타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보돈 교수는 이 기록에 나타난 사건을 왕비 옹립을 둘러싼 귀족 세력 간의 갈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식 교수는 좌지왕의 재위 시기를 따져볼 때 여기 나타나는 왕비를 둘러싼 분란은 가락국의 쇠퇴 혹은 몰락 과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 금강가야 왕계에서 금강가야 왕족이 문란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왕족이
권위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아주 좀 신분이 낮은 여자랑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왕족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후기 가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야의 왕권이 예전에는 금강가야 쪽에 있다가 이제 거의 몰락하고 대가야 쪽으로 왕권이 가고 금강가야는 뭐 그냥 지방 토호 수준으로 지방 부자죠 말하자면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고 권위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평민하고 결혼하고 한나라의 지존인 임금이 용녀, 즉 하인으로 부리던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다는 것은 왕의 권위가 그만큼 약화되었고 따라서 가락국의 권위 역시 쇠퇴일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참고로 전기가야와 후기가야가 나뉘는 시점을 서기 400년경으로 보고 전기가야의 맹주국은 김해의 가락국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고령의 대가야 쪽에 주도권을 내준 것이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지왕이 즉위했을 당시가 서기 407년이기 때문에 이때 김해의 가락국은 시조였던 수로왕 당시의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던 시기다. 이런 얘기죠. 그건 그렇고 좌지왕이 점술객의 점괘 불의를 받아들여서 하녀 출신의 왕비를 귀양 보냈다는 연하자, 메산자, 섬도자의 하산도란 대체 어디일까요? 일부에서는 김해에서 가까운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인 가덕도가 아닐까 이렇게 비정하기도 하는데 김태식 교수는 그 하산도가 당시 낙동강 중류에 있던 조그만 섬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하산에 대해서는 일본 서기 김매이기 5년조에도 그 신라가 그 알라와 하산을 습격하려고 한다 하는 대상 지역으로 해서 같은 하산이라는 한자도 같습니다.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위치는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포동이라는 곳에 소재한 나지막한 산으로서 함의에 비정됩니다. 지금은 그곳이 육지로 되어 있지만 그 낙동강 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낙동강 변이 그 이 줄기가 강줄기가 조금 바뀌었을 때는 그곳이 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식 교수의 얘기가 맞다면 당시 하산도는 대가야가 터전을 두고 있던 고령 근방에 있었습니다. 김해 세력이 가야의 주도권을 고령 세력에게 넘겨준 상황에서 김해 쪽의 국왕이 하녀 출신의 왕비를 경쟁 상대국이었던 고령 부근의 섬유로 유배시켰다. 글쎄요, 이 사실이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죠. 좌지왕의 후임은 취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질지왕인데요. 질지왕의 경우 다른 왕처럼 즉위한 때와 세상을 떠난 시기 그리고 왕비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 말고도 또 한 가지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지왕은 김질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니와 원가 28년에 즉위하였다. 이듬해에 왕이 명령하였다. 우리 가락국이 장차 이어가야 할 것은 시조 대왕과 왕후 마마가 이 나라를 세운 원대하고 깊은 뜻이 아니겠느냐. 시조 대왕이신 수로 대왕과 왕후 마마가 처음 만났던 곳에 불사를 일으킬 것이니라. 토지 10개를 이 불사에 바칠 것이니 지체 없이 행하도록 하라. 그 절을 왕후사라 칭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이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허왕옥이라는 공주를 궁궐 밖에 나가서 맞이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한 적 있죠. 바로 그 궁궐 밖 처소에서 수로왕과 허왕옥이라는 아유타국 공주가 만나 역사적인 합궁이 이루어지는데 그 합궁이 이루어진 자리에다 절을 짓고 그 이름을 허왕옥 왕비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왕후사라고 칭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락국에 나오는 왕후사의 절터는 그저 추정되는 곳이 있을 뿐 정확한 자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실제로 왕후사라는 절이 지어졌다면 질지왕 시기인 5세기 무렵에 사찰 건축이 이루어졌을까요? 주보돈 교수는 그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 즉 가야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지어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체제가 갖춰져 가면서 시조 숭배가 나오게 되고 그 시조묘도 짓고 그런 시기에 아마 그 원찰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만일 그것을 왕후사를 이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5세기 중반 뭐 6세기 들어와서 일로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모든 걸 다 한 대나 두 대 초기에 갖다가 그 시조를 초기를 현창해서 후대의 왕들은 그걸 이제 그 위세로 해가지고 국가 경쟁을 해 나가고 나라가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초기에 모든 제도가 갖춰지고 정비가 된 것처럼. 그런데 김태식 교수는 왕후사라는 사찰의 명칭을 놓고 볼 때 그런 절이 지어졌다면 통일신라 초기에 김해 지방에 그런 불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렇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신라 문명황후가 있었을 당시, 즉 문무왕 때에 가야계통, 특히 금강가야계통의 왕손들이 그 후대 역사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게 그 문명왕후가 문무왕을 낳고 문무왕이 왕이 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질지왕, 즉 구형왕의 할아버지 격에 해당하는 질지왕 때에다가 이거를 넣어놓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록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김유신의 여동생이었던 문희가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의 왕비가 되는데 그때부터 신라에서 처음으로 왕비가 아닌 왕후라는 호칭이 쓰이면서 문명왕후로 불리게 되었다. 문명왕후의 아들 범민이 문무왕이 되는데 그에게는 김해의 가락국이 애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애가 나라의 시조인 가락국의 시조와 그 왕비를 추앙하는 사업으로 절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왕후사라고 지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절 이름이 실제로 왕후사라면 왕후라는 호칭이 문명왕후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니 절도 그때 지어졌다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타난 김해 가락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락국의 마지막 왕은 구현왕인데 그 구현왕 시기에 가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형왕은 성이 김씨이며 4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보정 2년 9월에 신라왕조 제24대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오므로 왕이 친히 거느리고 맞섰으나 적의 수가 많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왕자와 상손 졸지공 등이 신라로 들어가 항복하였다. 그런데 가락국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가야가 망한 연대를 보정 2년, 즉 서기 562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록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버풍왕조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죠. 신라국 대왕 마마, 저는 금관국왕 김구형이온데 삼가 항복을 청하옵니다. 가락국의 국왕이 나라를 바치겠다 하니 이 어찌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왕자 3명도 함께 항복을 청하옵고 가락국의 조정 창고에 있던 보물도 가져왔으니 받아주시옵소서. 짐은 가락국 왕의 항복을 예를 갖춰 받아들일 것이니라. 더불어서 가락국의 왕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상등의 벼슬을 주어 예우할 것이며 그대가 다스리던 땅을 시급으로 하사할 것이니라. 이때가 버풍왕 19년, 서기로는 53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락국이 신라에 투항해서 멸망했다고 해서 가야 전체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23년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흥왕 23년 9월 가야가 모반을 일으키므로 왕은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이를 토평케 하고 사다함을 그 부장으로 삼았다.
사다함은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진격하여 성루에 백기를 세워놓으니 성중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하니 모두 항복하였다. 이때 신라에게 항복한 나라는 고령의 터전을 둔 대가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의 가락국이 532년에 신라에 멸망하였고 그 30년 후인 562년에 가야의 마지막 맹주국이었던 대가야가 멸망한 것이죠. 그런데 가락국기 기록에는 김해의 가락국이 532년에 멸망했다는 내용은 없고 대가야가 멸망했던 서기 562년에 가락국이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가야 연맹체 전체의 역사가 김해의 금관국, 즉 가락국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주보돈, 김태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그 가락국기에도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멸망의 기록도 가야가 전체가 멸망한 건 562년이니까 그걸 빌어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삼국 사기에는 그런 의식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삼국 유사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바탕에 깔린 것은 김해가 가야 전 세력의 대표 주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착각으로 남겨지게 된 거라 그렇게 봅니다. 이 가락국기에 인용된 그 개황력 소재의 이 기록이 금강가야, 즉 김해김씨 계열의 그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사서이기 때문에 원래는 삼국 사기의 기록으로 봐서 532년에 금강가야가 일단 멸망하고 562년에 가야 전체의 맹주국이었던 대가야가 562년 30년 후에 멸망한 게 맞는 것인데 그때 와서는 문명왕후가 있고 문무왕이 있고 그런 시기에는 이미 가야는 망하고 벌써 100년도 다 넘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야의 대표 주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가야에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야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전반기에 맹주 역할을 했던 김해의 가락국은 532년에 망했고 후반기에 가야 여러 나라의 맹주 역할을 했던 고령의 대가야는 그 30년 후인 562년에 망했다. 그런데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가야의 역사를 기록 편찬했던 세력이 친김해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해의 가락국이 최후까지 가야를 대표한 것처럼 서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왕이었던 구형왕이 신라의 나라를 갖다 바침으로써 김해를 터전으로 건국했던 가야, 즉 가락국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야의 왕궁이 있었던 터전이나 그들이 해상활동을 했던 가락국 당시의 유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북대 고고학과 박천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마 지금 봉황대 끝부분이 지금 김해 평야에 있었던 바다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다의 면한 곳에 왕궁이 있고 또한 거기에 선착장이 있고 그 주변에 해상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그러한 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창고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죠. 그러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금강가야 왕궁 그러니까 왕이 거처한 거처라든지 이런 것은 뭐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황대 유적 이외에도 대성상 고분군 등 고분 발굴을 통해서 가락국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물들이 대거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국의 왕들이 묻혔을 것으로 보이는 고분에서 다양한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가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가야의 순장 풍습입니다. 김해 지역에 아마 원삼국 시대 그 중심지였던 김해 양동리 고분군에서는 순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김수랑릉 주변에는 대성동 고분군 아마 그 학계에서는 금강가야 왕묘로 생각됩니다만 그 왕묘 최초에 만들어진 왕묘로 생각되는 대성동 29호분에서 순장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금강가야 성립 단계에 아마 특히 왕권의 강화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가야 건국 이전의 유적에서는 순장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가락국의 왕묘로 추정되는 고분군에서
다수의 순장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무덤에서 순장이 행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는 피장자와 순장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특히 복수의 한 무덤 안에서 여러 구의 예를 들면 인골이 발견될 때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경우는 대체로 그 인골이 그 무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위치하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그 인골에는 예를 들면 장신구라든지 또는 그 주변 많은 부장품이 둘러싸여져 있는 데 비해서 순장자는 주인공의 발치 또는 머리 부분에 일종의 부장품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매장됩니다. 대개 순장은 고대 국가 성립 단계에서 행해지다가 국가 체제가 잡힌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인적 자원인데 산 목숨을 피장자들이 부장품처럼 취급해서 함께 무덤 속에 희생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중한 손실이기 때문이죠. 가야 초기 고분인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5명 정도가 순장된 것으로 나타나다가 가야 후기 고분인 고령의 지산동 44호분에서는 35명 정도나 되는 많은 인원이 순장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순장을 했으며 순장 풍습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순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등의 문제는 나중에 가야인들이 생활상을 탐색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야 제국, 즉 가야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김해를 터전으로 건국되었던 금관국 혹은 가락국의 역사를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토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가야 연맹체에 속하는 다른 소국들의 경우 가락국기처럼 정리된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후기 가야의 맹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고령 대가야의 경우 간략하게나마 건국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건국신화는 신증 동국여지승남 제29권의 고령현 관련 기록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령은 본래는 대가야국이다. 시조는 이진아시왕인데 그로부터 도설지왕에 이르기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고령의 터전을 두고 건국되었던 대가야의 시조와 마지막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왕계가 16대에 이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최치원의 성리정전에 수록된 내용이라면서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광국왕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쉽게 설명하면 가야산의 여자 산신인 성스러운 어머니, 즉 정경모주가 하늘의 신인 이비가지의 길을 받아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그 형이 뇌질주일인데 고령에 남아서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이 되었고 그 동생은 뇌질청이라는 사람인데 금관국, 즉 김해의 가락국으로 가서 수로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김해 중심의 가야 건국신화라면 가야 산신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 산에 둘을 낳았다는 이 신화는 고령의 대가야 중심의 신화가 되겠죠. 재미있는 것은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신왕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설명하면 될 터인데 굳이 대가야의 신화 속에 금관국, 즉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이 동생이라고 들먹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고령의 시조 신화를 얘기하면서 구태여 그 시조의 동생이 금강국 수로왕이다 하는 것을 밝힌 데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가야에는 금강국의 수로왕이 권위가 있었는데 가야 후기 가야 5세기 이후가 되면은 그 권위가 약해지고 대가야가 이제 실질적인 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강국이 된 이후에 자기들의 권위를 뭔가 내세워야 되겠는데 이진아시왕은 암만 얘기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진아시왕이 원래 수로왕의 형님이다. 이런 것을 내세운 것이거든요. 김태식 교수는
원래 고령에서 건국된 대가야 건국 신화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두 형제가 등장하는 구조는 아니었고 하나의 주인공이 고령 지방에 나라를 세운 시조 임금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김해의 가락국이 쇠퇴하고 고령 세력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형제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형이 고령에 남고 동생이 김해로 가서 수로왕이 되었다. 우리의 시조가 가락국의 시조보다 형님이다. 이런 식의 형제 신화로 변경됐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형제 신화, 즉 대가야 왕과 금강가야의 형제 관계를 얘기하는 이러한 신화로 된 것은 5세기 후반대 정도에 나타난 현상이고, 대부분의 그 나라들의 그 왕실 신화 중에서 형제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연맹장이 교체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신화에서는 가야 전체의 연맹장이 수로왕에서 그 이진화시 왕의 후손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이 신화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락국의 수로왕 신화의 경우 시조가 아래서 태어난다는 난생 신화인데 반해서 대가야의 시조 신화는 난생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태식 교수는 대가야의 시조 신화 역시 난생 신화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경북 고령의 양전동에 있는 암곽하의 소재지 이름이 알터인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고령 지역에 전승돼 내려오는 얘기 중에는 그곳의 시조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난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령 지역에서 그 할아버님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낙동강변에서, 고령 지역의 낙동강변에서 하늘에서 알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아주 잘생겨서 자기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둬서 이진아시 왕이 됐고, 하나는 못생겨서 떠내려 보냈더니 그것을 김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 금강국 수로왕이 됐다고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전승도 아주 오래된 것이었을 거다.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천신의 감흥을 받아 2 아이를 낳았거늘 어디 있느냐 내 눈앞에 보이거라. 가야산의 여신님,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커다란 알 2개를 낳으셨사옵니다. 뭐라? 내가 알을 낳았단 말이냐? 예, 여기 있사옵니다. 과연 그렇구나. 헌데 이 알은 튼실하고 곱게 생겼거늘 저 알은 어찌 저리도 모양이 못났느냐. 얘들아, 잘생긴 알은 여기 두고 저기 흉하게 생긴 알은 강물에 띄워서 떠내려 보내거라. 예, 여신님.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아마 애당초의 신화에서는 가야산의 여신인 정경모주가 알 하나만을 낳는 것으로 설정됐는데 훗날 2를 낳은 것으로 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서는 하늘은 그저 감흥하였다고만 돼 있을 뿐 가야산의 여자 산신인 정견모주가 주인공으로 돼 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따라서 가야산의 권위가 강조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령 지역에서는 토착 세력이 중시되어 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해의 가락국이 전반부의 가야 연맹차를 이끌었다는 맹주였다면 후반부의 맹주는 고령의 대가야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야의 역사를 편의상 반으로 나눌 때 서기 4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 가야의 주도권을 쥔 세력은 김해의 가락국이었고 후기 가야의 맹주국은 고령의 대가야였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이러한데, 그렇다면 김해의 가락국이 맹주 역할을 하던 시기에 고령 세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구할 만한 문헌 사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해 지역이 강했던 4세기 말까지의 시기에 고령의 대가야가 그럼 어느 정도의 세력이었겠는가? 역시 지금까지의 기록 유물이나 유적 상황으로 봐서는 3세기 후반 정도 이후
시기에는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이 소국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약간의 세력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5세기 이후의 고령과는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은 시기에 김해와 비교해도 역시 한 10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김해 지역이 강했던 것은 4세기 이전이고 고령 지역이 강했던 것은 5세기 이후인데, 4세기 이전에도 고령 지역에서 가야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하고, 5세기 이후에도 김해 세력의 유물이 나오고 있으나 역시 고령의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지는 12개국으로 되어 있다. 또 여러 작은 벼룹이 있다. 그 12개국은 미리미동국, 접도국, 고자미동국, 고순시국, 발로국, 악노국, 군미국, 미요야마국, 감노국, 구야국, 주조마국, 안야국, 동로국이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 중에서 변환과 진안을 한데 묶은 변진조에 등장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앞에서 열간 소국들 가운데 구야국은 김해 지역을 나타내고 안야국은 함안 지역의 소국을 일컫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태식 교수는 발로국을 고령으로 보는 반면에 미요야마국이 고령 지역이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가야 혹은 가라라는 명칭이 쓰이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국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말하는 가야 연맹체를 구성하게 되었을까요? 주보돈 교수는 김해 세력이 구야라고 불리다가 금관이라는 명칭을 얻고 이어서 가라라는 호칭을 국명으로 사용하면서 대표 주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3, 4세기까지 그것이 구야가 쓰이다가 금관이 들어와서 쓰이고 해서 필요시에 병칭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야라 쓰이다가 4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구야 대신에 정치 세력이 커지면서 아마 그 신라라고 하는 라자의 영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라라고 하는 것이 영역을 넓혀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로가 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국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구야라고 하는 표현에서 뭔가 정치적인 외연이 좀 더 확장되어 나가면서 한자도 더 들어와서 세련된 표현으로 가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환이 되어 가는데, 김해 세력을 금관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금관이란 금으로 만든 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금자에다 관청을 나타내는 벼슬 관자를 써서 금관국이라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세, 즉 철을 관리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가야의 소국들은 낭랑대방으로부터 선진 철기 문화를 도입하여 일찍이 철을 생산하였고, 그렇게 생산된 철을 남해안 인근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까지 수출하여 힘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김해가 있었기 때문에 김해를 일컬어 금관국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는 것이고, 바로 옆에서 사로가 주변 세력을 통합해가면서 신라로 호칭을 바꾸는 비슷한 시점에 김해의 구야국이 가라라는 호칭을 썼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김해의 가락국이 다른 소국들을 휘하에 두고 대표 주자로서 맹주국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요? 김태식 교수는 김해 지역 고분의 분포 상황으로 보아서 2세기 말부터였을 것으로 진단합니다. 2세기 후반에 그 다른 가야 지역에 비해서 그 김해 지역이 좀 고분군이 커지고 유물도 풍부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부산에도 동네 복천동 동네 지역에도 거의 비슷한 크기의 그 세력들이 있었고, 함안에도 거의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추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야 전기가야 당시에 김해가 가장 큰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3세기 말인데요.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나 3세기 말 이전에도 문헌상으로 이미 위서동의전 자체에도 금강가야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소국들이 무엇 때문에 연맹체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번 그 미리미 동국이 북방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반이 넘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 모두들 들었지요? 고자미 동국도 침략을 받아서 대거 약탈을 당하고 북쪽 변경 영토를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몰라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외적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필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외부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비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연합군을 만들자는 얘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맹을 맺어서 어떤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신속하게 군사를 파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연맹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정해놓고 그 지도자의 영도를 따라야 외부 세력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맹의 맹주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그거야. 우리들 중에서 가장 국력이 강한 구약국의 왕을 당연히 연맹장으로 모셔야지요.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합시다. 어떤 옆에 지역이 큰 규모의 국가를 세워서 이 지역을 상대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 지역은 소국 상태로는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맹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줄루족이 부족들로 있다가, 그러니까 군장사회죠. 그 영국이 쳐들어오니까 아주 그 이 군대 수만 해도 수만에 해당하는 큰 그 이 연맹체를 구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을 선출했었어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김태식 교수의 견해대로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초에 가야 연맹체가 결성되었다면 주변 강대국의 군사 행동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맹체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신라도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북방에 백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초반이라면 백제 역시 그 세력이 위협적이라고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남쪽의 가야 지역까지 넘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태여 한데 모여 연맹체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원거리 교역의 이점이 될 수 있는 건 뭔가 그 자원, 그 물품이 있어야 되고 무슨 철이라든가 이러한 전략적 물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 원거리 교역할 때 유리한 그 지리적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리적 이점과 전략 물자의 소유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 세력에 종속돼야만 그것을 통해서 선진 문화와 연결이 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낭낭 지역, 대방 지역으로 나아간다거나 혹은 뭐 이제 마한이나 진안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위험 부담도 위선에 크고 경제적으로 많은 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 나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류를 해 나가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김해 세력이었고 따라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김해 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김해 세력이 외 세력과 또는 낭낭 세력과 예 세력들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예 세력이나 이제 그 사로 권역에 있던 이런 세력들과 그 김해라고 하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 그런 목의 어떤 그 구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입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이보시오! 그 배는 어디서 오는데요? 저 감로국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외국의 새를 팔러 가는 상단에 우리 감로국 배도 5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알았소! 닻을 내리고 정박하도록 하시오. 언제 떠납니까? 다른 나라의 배들이 모두 당도하면 우리 금관국의 대왕마마께서 출항 지시를 내리실 것이니 객관에 들어가 대기하도록 하시오. 알겠소. 자, 닻을 내려라.
가야 소국들에서 생산된 철은 일단 김해의 금관곡으로 모이고 그곳을 거점으로 바다 건너 일본 열도로 수출길에 나서거나 남해안의 연안 항로를 타고 한반도 서남부의 여러 지역으로 공급되기도 하고 멀리는 낭랑, 대방 지역까지 항로를 따라 이동했으니 소국들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면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뿐 아니라 도중에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 군사력을 가진 맹주국의 우산 아래에서 움직이려 했겠죠. 그런데 김해 지역이 그러한 중개무역의 거점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수로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이라고 하는 건 그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무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육로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김해 세력이 그래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낙동강 수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낙동강 수로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아가는데 그 길목에 김해 세력이 있고 그걸 가지고 내륙에 있는 그 세력이 철을 가지고 나아간들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정치 세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낭랑으로 나아간다, 외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낭랑과 대방의 두 군에도 공급하였다.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는 가야의 철이 마한 진안 지역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외국은 물론 낭랑과 대방 지역에까지 공급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야가 특산품인 철을 주력 상품으로 해외를 통한 활발한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가야 소국들의 철 제품 유통을 진두지휘했던 김해의 금관국이 역시 가장 많은 철을 생산했기 때문에 가야 연맹체의 맹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보돈 교수는 김해의 금관국이 가야 소국들을 휘하에 두고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철을 가장 많이 생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근 소국들에서 생산되는 철의 집산지로서, 즉 중개무역 요충지로서의 입지 조건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해가 철 생산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는 철이 인근 지역에 생산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철을 집산할 수 있는 주변에 나는 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크게 해서 중개무역지로서 성장을 해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김해 세력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륙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는 선들, 낙동강의 본류와 그 지류에 해당이 되는 정치 세력은 전부 김해 세력과 일정하게 연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외곽 지대에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좋을 세력들, 이 세력들은 이거와는 별개로 진안연맹체에 소속이 되어서 낙동강 수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진안의 소국들은 동해안으로 나가서 애부로 진출했는데 동해안 진출의 길목에 해당하는 경주에 사로국이 위치해 있어서 뒷날 신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낙동강 유역에 위치해서 낙동강 수로를 통해 남해바다로 진출해야 하는 가야의 소국들이 지정학적으로 김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해의 금관국이 연맹체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해가 맹주 역할을 했던 가야 전기에 고령 지역의 소국은 그 세력이 미약했을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렇다면 가야 연맹체 내부에서 김해의 금관국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절대 강자로서 군림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해 세력 못지않은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아라가야, 즉 알라국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함안에 기반을 두었던 이 소국은 일본 서기에는 알라국으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안야국으로, 그리고 삼국 유사에는 아라가야로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유력한 세력 집단 중의 하나로서 역사에 등장한 이래 가야 지역의 주요 세력으로 국내외의 여러 사료에 그 존재가 간략하게나마 기록돼 있다. 장구한 역사에 걸친 다수의 유물 유적이 함안 지역 일대에 잘 남아있으나 김해의 가락국이나 고령의 대가야와는 달리 건국 신화가 전하지 않고 문헌 사료가 태부족하여
건국과 발전 과정을 알 길이 없으나 전기 가야 시기에는 김의 세력과 대등한 소국으로 그리고 후기 가야 때는 고령의 대가야에 버금가는 세력을 갖췄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대 박천수 교수는 김해의 가락국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수록되어 있고 대성동 고분군동 왕묘가 조사되면서 가야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함안의 아라가야 역시 왕묘가 발견되어 발굴될 수 있다면 가락국과 쌍벽을 이뤘던 아라가야의 위상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안의 아라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 3세기 4세기 때 왕묘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왕묘가 조사가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은 실은 3세기 4세기 때 아라가야에서 생성된 토기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냐면 낙동강 중상유역, 난강유역, 남해안 일대, 심지어 백제 또는 전라남도 동부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아직까지 3, 4세기 때 아라가야 왕묘가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야 전기의 정치 구조를 금강군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아라국의 아라가야 왕묘가 조사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토기 양식의 분포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면은 역시 금강가야가 역시 우위에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은